진우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방 안에 갑자기 찾아온 침묵이 그를 감쌌습니다. 65세의 그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감각을 간직한 손으로 아내가 좋아했던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내 윤미라의 10주기였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피아노 위에 놓인 미라의 사진을 비췄습니다. 사진 속 미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힘들다, 미라야. 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작은 스튜디오는 대학 근처에 있었습니다. 40년간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다 은퇴한 후에도 그는 이곳에서 가끔 레슨을 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벽에는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콘서트 포스터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득 첫 만남이 생각났습니다. 음대생이었던 그가 미술대학 축제에 갔다가 그림 앞에 서 있는 미라를 보았던 그 순간 그녀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즉흥 연주를 했고 미라는 그 연주에 감동해 그에게 다가왔었죠. 당신의 음악은 제 그림이 꿈꾸던 소리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담고 싶어 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그녀에게 반해 6개월 만에 청혼했고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우의 음악 커리어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콘서트, 해외 투어, 마스터 클래스. 그 사이 미라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그림 활동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진우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진우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준혁은 아버지를 닮아 예술가의 기질을 가졌지만 음악 대신 건축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 준비는 다 하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10년이 지났네요. 가끔은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시신은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남해 앞바다에서 발견된 그녀의 가방과 옷, 그리고 불완전한 DNA 검사 결과만이 그녀의 죽음을 증명했습니다. 준혁아, 내 어머니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에야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잖아요. 생전에는 늘 피아노만 보셨으면서.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미라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잘 살아요. 그 짧은 편지는 진우에게 끝없는 자책과 후회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왜 미라가 떠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오늘 같은 날 이런 말을 해서. 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내 어머니에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녀는 떠나지 않았을 거야.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우는 제자들이 준비한 추모 연주회에 잠시 들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라가 좋아했던 재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의 제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그들의 연주를 들으며 잠시 미라와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미소만큼은 진우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라였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아내가 분명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진우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앉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라와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진우 옆을 지나갈 때 진우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하지만 미라는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진우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은 머릿속이 맑아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고 미라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진우는 몸을 떨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사람의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내 어머니를 봤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내 어머니였어. 저기 저 문으로 나갔어. 진우는 다리에 힘을 주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거리에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미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기 멀어지는 미라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진우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진우는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미라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미라와 남자는 작은 공원을 지나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단독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진우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미라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헐떡이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우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있어. 분명해. 준혁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미라의 실종 당시 상황을 다시 조사해 보기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경찰 조사 기록과 병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진우의 시선이 한 병원 기록에 멈췄습니다. 미라가 실종되기 몇 달 전, 그가 해외 투어 중일 때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었습니다. 미라는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0년 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진우는 접수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미라입니다. 제 아내인데 2015년 3월경에 입원했었어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록이 있네요. 담당 의사를 확인해 드릴게요. 30분 후, 진우는 당시 미라를 담당했던 신경과 전문의 김태준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 윤미라 씨. 김 박사는 파일을 펼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뇌출혈로 인한 실어증과 부분 기억 상실 진단을 받으셨어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뇌출혈이요? 기억 상실이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언어 장애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상태는 안정됐지만 언어, 기능과 기억에 영향이 있었죠.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라가 이런 큰 병을 앓았는데 그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진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불편해졌습니다. 환자분이 특별히 남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라의 마지막 편지에 쓰인 문장과 똑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병을 알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진우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혁아, 내 어머니가 뇌출혈로 기억을 잃은 거야. 그리고 그 남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 2시간 후 진우와 준혁은 어제 미라가 들어간 집 앞에 섰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 그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같이 하는 거예요.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굳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이쪽은 제 아들 준혁이고요. 우리는 윤미라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시죠. 남자는 마지못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이태성입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미라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이 오셨나요? 미라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낯선 사람을 대하는 공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에요. 어머니, 아들이요. 미라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스쳤습니다. 아들이요. 제가 아들이 있었나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진우가 미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라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미라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무언가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이름이 왠지 익숙한데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진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네, 우리는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태성이 다가와 미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원에 예쁜 꽃이 피었어요. 가서 보실래요? 미라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이 그녀를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진우와 준혁은 무너진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이 돌아와 두 사람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성은 어떻게 미라를 만났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 후 부산의 해변에서 방황하다 경찰에 발견된 미라. 신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요양원으로 보내졌던 일.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요양원에 갔다가 미라를 만나게 된 과정. 진우는 태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왜 떠났는지, 왜 자살한 것처럼 꾸몄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태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미라 씨가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쓰던 노트입니다. 읽어보세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미라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에게 당신은 당신의 음악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죠. 나는 항상 이순이었어요. 이제 내 병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미라가 떠난 진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집착이 미라를 외롭게 했고, 병까지 걸린 그녀는 이미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미라를 외롭게 했군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음악만 바라보느라 아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보지 못했어요.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매일 미라를 방문했습니다. 태성은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점차 진우의 방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편이에요. 아침부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태성의 말에 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라가 다시 그림을 그리다니. 40년 전 그녀가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미라가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어 마치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씨. 진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아, 박 선생님. 또 오셨네요. 진우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니 그가 피아노 교수라는 사실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진우는 미라 옆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 풍경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신혼여행 때 갔던 제주도의 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풍경인가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예쁘지 않나요?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지역의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음악 치료사 김서연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서연은 활기차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음악은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억과 감정이 얽혀 있는 음악은 더욱 그렇죠. 환자가 좋아했던 음악이나 특별한 기억이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가 바로 음악이었으니까요. 미라에게 음악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미라를 위해 연주할 수 있겠네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께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시니까요. 다음 날, 진우는 작은 전자 피아노를 가지고 태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태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를 위해 연주하고 싶어요. 음악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대요. 태성의 눈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라 씨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미라는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녀 앞에 전자 피아노를 설치했습니다. 미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연주해도 될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음악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술대학 시절 그의 연주를 들으며 그림을 그리던 그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미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멀리 보는 듯 흐려졌습니다. 진우는 연주를 계속하며 미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미라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 녹턴. 진우는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곡을 알고 계시나요?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교 미술실에서.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라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부분은. 맞아요, 미라 씨. 대학교 미술실에서 자주 들으셨죠. 미라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녀의 표정이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안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었죠. 그 짧은 기억의 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음악이 미라의 기억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정기적으로 미라에게 연주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좋아했던 클래식을, 때로는 그들의 특별한 날에 들었던 재즈를. 미라는 점점 더 음악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과 그의 가족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내 소연과 아들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10살 민준은 할머니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미라는 민준이 그린 그림에 특히 반응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내 선은 자유롭고 생동감이 있어. 미라는 민준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와 준혁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는 전문가처럼 그림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술가적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우는 태성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미라를 10년간 돌봐온 그의 진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태성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도움으로 진우는 태성의 과거에 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태성은 전직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만났을 때 그녀가 부유해 보였기에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진우의 가슴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미라를 이용한 것이었을까요? 어느 날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태성에게 직접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미라가 낮잠을 자는 동안 진우는 태성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태성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처음에 미라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라 씨의 고급스러운 외모와 반지를 보고 접근했어요. 요양원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방황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녀의 상태를 알게 된 후에도 떠나지 않았죠. 그녀를 진심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태성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감사함이 뒤섞였습니다. 태성의 시작은 불순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10년간 미라를 돌봐온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성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낡은 콘서트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음악가였습니다.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였죠. 하지만 교통사고로 왼손을 다쳐 꿈을 접어야 했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었습니다. 미라 씨가 가끔 피아노 소리에 반응할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꿈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이해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둘 다 음악을 사랑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미라를 사랑했습니다. 함께 미라를 도울 수 있을까요? 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해보죠. 미라 씨를 위해서. 그날 저녁 진우는 미라의 옛 그림들을 가져와 그녀의 방을 꾸몄습니다. 태성은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주하는 것이라 서툴렀지만 진우의 피아노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미라는 음악에 맞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붓터치는 음악의 리듬을 따랐습니다.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 멜로디. 미라가 문득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우와 태성은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비록 미라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음악을 통해 그녀의 마음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미라와 함께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피아노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들려요, 진우 씨. 계속 연주해 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와 태성은 매일 미라를 위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미라는 점점 더 생기를 찾아갔고 그림 실력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119에 전화할게요. 태성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도착했고 미라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우와 태성 그리고 준혁 가족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의사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라 씨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뇌의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오래된 뇌출혈의 후유증과 더불어 최근 또 작은 출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 요양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혁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나요? 김 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뇌 손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음악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니 계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성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남자의 눈에는 같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 보였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진우, 태성, 준혁은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계속 돌볼 수 있어요. 10년 동안 그래왔듯이. 진우는 태성의 말투에서 방어적인 기색을 느꼈습니다. 태성 씨, 저도 미라를 집에서 돌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성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10년간 미라 씨를 돌봐왔소.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진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40년간 그녀의 남편이었소. 그녀를 가장 잘 아는 건 나요.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준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두 분 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건강입니다. 진우와 태성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라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미라의 과거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아온 추가 기록들을 읽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라는 실종되기 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사와의 상담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남편과의 소통 부재를 호소함.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남편이 자신의 음악 활동에 몰두하여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함.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말 미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걸까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진우는 미라의 옛 친구 장현숙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숙은 미라와 미술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라가 살아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직 꿈 같아요. 하지만 미라는 저를 기억하지 못해요. 현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 씨, 미라는 항상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결혼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죠. 하지만 동시에 현숙은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너무 외로워했어요. 그의 음악 속에는 내가 없다고 말했어요. 진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라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의 음악 속에는 내가 없다.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음악에 내가 없다니 정말 그랬군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미라를 무시했던 거군요. 현숙은 진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라는 당신을 미워한 적 없어요. 다만 더 많은 관심을 원했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자신의 음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작곡했던 곡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콘서트, 학생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라를 위해 쓴 곡은 정말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미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떠다녔습니다. 새로운 멜로디가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미라를 위한 곡. 그녀의 웃음, 슬픔, 분노, 사랑. 그들의 첫 만남부터 이별까지, 그리고 다시 만난 지금까지의 감정을 모두 담은 곡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완성된 곡을 들고 태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태성은 문간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태성 씨, 미라를 위한 곡을 작곡했어요.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태성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진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미라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낯선 사람에게 보내는 공손함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군요. 진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미라 씨, 당신을 위해 작곡한 곡이에요. 들어주실래요? 미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는 부드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을 담은 음표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중간 부분은 그들의 결혼 생활과 갈등을 표현했습니다. 불협화음들은 미라의 아픔과 진우의 무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화해와 용서를 담은 부드러운 선율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성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름다워요. 미라가 속삭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는 미라를 위한, 미라를 담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태성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정말 미라 씨의 마음을 움직이네요. 저도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어요. 진우는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 씨도 미라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지 못한 것들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적대감보다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와 태성, 준혁은 다시 미라의 요양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평화롭게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방문하고 음악 치료도 계속하면서요. 진우와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그들은 행복의 집이라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따뜻한 분위기와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악 치료와 미술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하실 수도 있고, 이 선생님께서도 방문하셔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실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이라면 미라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위해
음악을 하고 있을까? 40년간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 연주했던 그가 이제는 미라의 기억을 깨우기 위해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미라를 위한 소나타. 이 곡은 그가 지금까지 작곡한 어떤 곡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의 모든 마음을 담은 사랑의 고백이었으니까요. 미라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행복의 집은 따뜻한 분위기와 전문적인 치료로 미라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진우는 매일 오후가 되면 요양원을 찾아 미라에게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진우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간호사 김수진이 급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미라 씨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진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서둘러 미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살피고 있었고 태성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해요. 가족들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태성이 일어나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남자의 눈에는 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연락하자 그는 즉시 가족들과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미라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라야. 진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갑자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라의 곁을 지켰습니다. 1시간 후 준혁과 소연 그리고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민준이에요. 민준이 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라 씨, 태성이 불렀습니다. 미라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라의 시선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네, 가족들. 미라의 목소리는 바람같이 약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미라가 그들을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전자 피아노를 꺼냈습니다. 미라의 병상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작은 건반이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연주해 줄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들의 첫 만남에서 연주했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2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선율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진우야, 우리 첫 데이트.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라가 진우를 알아본 것입니다. 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미라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연주했던 곡이야. 미라의 눈에 인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아들. 준혁은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준혁이에요.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소연과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손자구나. 얼마나 컸니? 민준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기억나요? 저 민준이에요. 미라는 약한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태성에게 향했습니다. 태성 씨, 고마워요. 날 돌봐줘서. 태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의 시선이 다시 진우에게 돌아왔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내가 떠나서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진우는 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미라야. 내가 잘못했어. 음악보다 너를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용서해 줘. 미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아. 당신의 음악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야. 미라는 진우를 바라보며 부탁했습니다. 진우야, 마지막으로 우리 곡을 연주해 줄래? 진우는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미라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미라를 위한 소나타였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감정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미라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표가 울려 퍼질 때 그녀는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도 있었습니다. 미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떠났으니까요. 일주일 후 미라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진우의 제자들, 미라의 미술대학 동료들, 요양원 직원들까지. 장례식 후 태성은 진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미라 씨가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적었던 일기장입니다. 항상 당신과 준혁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미라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진우가 생각났다. 그의 연주하던 모습이 그립다. 그의 음악은 항상 아름다웠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건 그 음악이 나를 향한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진우는 미라 음악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뇌 손상 환자들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태성도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센터를 도왔습니다. 준혁은 센터 건물을 설계했고 소연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했습니다. 민준도 주말마다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진우는 센터에서 특별한 연주회를 엽니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입니다. 그리고 연주를 마칠 때마다 항상 미라를 위한 소나타로 마무리합니다. 비록 미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진우의 음악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미라야, 진우는 매일 밤 별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내 음악이 들리니? 이제는 온전히 너를 위한 멜로디야.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진우는 미라의 답을 듣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멜로디가 다시 그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